한때는 로망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별장에 가서 바비큐 굽고 밤엔 별을 보고 자는 삶. 그래서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 단지형 타운하우스, 세컨하우스는 한동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나도 주말집 하나쯤은 가질 수 있다. 도심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자연으로 나가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원주택과 별장 시장은 침체를 넘어섰고 곳곳에서 주인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신나게 분양됐던 단지들이 이제는 빈집과 잡초, 관리비 체납 방치된 공용시설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고금리,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시세 정보의 불투명함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전원주택 시장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어촌에 약 7만 8천 호의 빈집이 분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읍면수를 감안하면 마을마다 2채가 넘는 빈집이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농촌에 집이 남아돈다는 뜻입니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집은 화재 위험과 붕괴 위험을 키웁니다. 비만 오면 담장이 무너지고 눈이 오면 지붕이 내려앉고 풀은 무성해지고 해충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확산입니다. 한 채가 비면 그 옆집이 불안해지고 마을 전체적으로 쇠락이 빨라집니다. 여기 집을 사면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순간 거래가 끊깁니다. 지금의 전원주택은 탈출해야 하는 곳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도심이 지치니까 나가고 싶다. 일상이 힘드니까 주말만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로망은 호황기에 강한 구매 동기가 되지만 불황기에는 가장 먼저 식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감정 소비는 대출 규제와 금리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시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공급의 영향이 큽니다. 2010년대 초반 귀농귀촌이 사회적 흐름처럼 번졌고 서울 근교에서는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소규모 개발업자들은 땅을 쪼개고 단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단지형 별장과 타운하우스는 공용시설, 관리업체, 도로, 상하수, 조경, 경비, CCTV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 분양할 때는 모두가 깔끔하게 관리된다고 말하지만 분양이 끝난 뒤부터 현실이 시작됩니다. 입주율이 낮으면 관리비가 한쪽으로 쏠리고 몇 세대만 체납해도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또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시세의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일 단지라도 뷰, 도로폭, 토지 모양, 경사, 방향, 진입로 등등 여러 가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팔 때 기준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쌓이며 평균이 만들어지지만 전원주택은 거래가 줄수록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럴 때 시세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매수자는 확신이 없으니 기다리고 매도자는 불안하니 가격을 내리고 거래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2025년 가평의 단독주택 경매 55건 중 매각은 17건으로 매각률 30.9%, 매각가율은 55.5%로 집계됐습니다. 양평도 175건 중 50건 매각으로 매각률 28.6% 수준, 매각가율은 51.1%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포천 역시 매각률 31.9%, 매각가율 51.9%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지금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필수 자산이 아니라 추가 소비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추가 소비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여기서 서울 근교 전원주택이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과거 세컨하우스의 주요 수요층은 이미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층이 움직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이 수월해야 하고 금리가 낮아야 하고 세금 부담이 관리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세컨하우스는 미뤄집니다. 특히 2025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 지역 확대, 대출 및 거래 제한 강화 등이 거론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지면 세컨하우스 수요는 더 빠르게 식습니다. 현금이 넉넉한 극소수만 남게 되고 거래가 줄어 가격은 빠르게 빠집니다. 전원주택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전원주택 가격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 지으면 되지. 땅 사서 취향대로 짓지. 하지만 지금은 공사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설비 비용이 올라가면서 전원주택은 신축을 하는 순간부터 돈이 줄줄 새나갑니다. 도심 아파트는 신축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원주택은 신축이 프리미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가 얼마에 사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평형, 같은 단지라는 표준이 있지만 전원주택은 표준이 없습니다. 내가 1억을 더 들여 고급 마감재를 써도 다음 매수자가 그 가치를 1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수리비 비싸겠네. 혹시 하자 생기면 골치 아프겠네. 전원주택은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신축이라고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진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원주택은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처분을 고민할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로망이었던 집이 이제는 팔기 어려운 집으로 바뀐 거죠. 전원주택과 별장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의 끝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표준화되지 않은 외곽 자산이 먼저 흔들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억, 8억이던 전원주택이 지금은 3억 급매에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문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이 한창 유행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도시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자.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넘쳐났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땅을 사고 집도 지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이자 부담도 별로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2배, 3배로 늘어났죠. 게다가 전원주택 수요는 확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전원주택은 팔리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자산은 그래도 시장이 살아있는데 전원주택은 아예 시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수도권까지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양평, 광주, 용인 같은 수도권 전원단지에서 실제로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7억 하던 집이 지금 3억에도 안 나가요. 땅값만 해도 5억인데 3억에 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 넘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어떤 지역의 타운하우스는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도 매매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2021년에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참에 전원주택에서 살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양평에 7억짜리 신축 전원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자 부담이 어느새 2배가 됐고 출퇴근도 처음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에 매도 가격을 7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높게 시작한 매도 가격을 6억 5천, 6억, 5억 5천 계속 낮췄지만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팔기 쉽지 않습니다. 구매 수요가 한정적이라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매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는 전원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 결과 투자금이 묶이고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건축 과정에서의 비용 착시도 실패의 큰 요인입니다. 땅은 싸니까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비용, 설계비, 정화조와 상수도 설치, 도로 진입로 공사, 그리고 조경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시공사 견적과 실제 완공 금액의 차이가 1억 이상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제초 작업, 정화조 관리비, 제설 비용 등 도심 아파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관리 비용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결국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부터 돈이 새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나 환경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간 지역은 겨울철 결빙과 폭설로 수도관이 터지거나 도로가 막히기 쉽고 여름엔 습기와 곰팡이, 벌레 문제가 빈번합니다. 집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결국 전원주택 투자의 실패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감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과소평가하며 은퇴 후 로망이나 수익형 임대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실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휴식의 공간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유동성, 비용, 관리, 수요 모든 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전원주택 투자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억을 들인 고급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경매로 나와서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낙찰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먼저 이런 전원주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은 엄청 넓지만 외진 곳에 있어요. 뒤로는 가파른 산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이 집을 제외하고 집이 세 채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아마 도시에서 지쳐서 자연인처럼 살자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과 불편함이 쌓여서 포기한 거죠.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사례 대부분이 30대, 40대입니다. 김미아 씨는 40대 후반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분인데 2023년에 용인 처인구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로망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힐링하며 살자 이런 거였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5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텃밭도 가꾸고 바베큐도 해먹으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 그리고 마트도 30분 거리예요.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고립됐대요. 난방비도 문제였어요. 김미아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추워서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2025년 자료를 보니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김미아 씨처럼 전원주택 로망만 쫓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떼가 습격하는 거죠.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팔기 쉽지 않습니다. 구매 수요가 한정적이라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매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는 전원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 결과 투자금이 묶이고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게다가 2025년 빈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이 159만 가구나 돼요.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춘천의 오래된 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은 된 듯했죠. 건축 정보를 보니 2022년에 지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집의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실제 가치는 5억도 안 될 텐데.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샤인머스켓 농사를 시작했는데 경쟁이 심해져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박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박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 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 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40대 후반 디자이너였는데 2024년에 충청도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을 투자했죠.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갔죠.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읍 시내리에 있는 125평 토지의 전원주택이 2025년 8월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에서 유찰되어 2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